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오늘은 신문과 AI를 통한 공시 또 한국경제TV 심층 취재 내용을 통해 선점해 보겠습니다.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거래일 국내 증시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의 급락에 코스피 2,3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반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반등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급락 요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아시겠지만 우리 코스피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향후 수요가 조금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나왔죠.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어제 새벽이죠. 미국의 테슬라 세계 제1위의 전기차 회사가 급락세를 보였죠. 거의 6%, 200달러 밑으로 왔죠. 그 파장이 우리 한국에서 나타난 겁니다. 일단 2차 전지 3사, 셀 3사가 LG엔솔 비롯해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에서 이어서 이제 소재까지 같이 확산됐죠.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그런 유가 이제 하락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로 버티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한 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여파, 그 파장이 다른 대형주 쪽으로도 확산되면서 결국 연초에 나왔던 2270포인트 선을 무너뜨렸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1년 장사가 이제 다 망가진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은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PMI 지수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일본 엔화 이제 강세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수출 기업이 좀 어깨를 필 텐데 오히려 일본 엔화가 151엔까지 하락을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엔화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 주식을 굳이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면서 외국인의 대거 매도, 이것이 어제 급락세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엔화 움직임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149엔에서 151엔으로 그냥 쭉 빠지던데. 일단 좀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셨듯이 국내 증시 반등할 거라고 보셨는데 언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한 달 전부터 우리 시장은 분명히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하락 구간이 분명한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이 11월 1일, 이제 딱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3년도 남은 2달 동안에 지금 지수를 2277에서 2300으로 보겠습니다. 2300에서 위로 갈 공간이 더 큰가, 아래로 갈 공간이 더 큰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 안으로 종합주가지수는 2450선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내친김에 더 간다면 2500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지금 지수에서 더 밑으로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위로 올라간 150포인트 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2300이라면 215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럴 가능성은 2450 갈 확률보다 훨씬 더 적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아래 방향보다 위 방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식을 팔기는 이미 늦었다. 제가 지금 감히 오늘 주식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연말 안으로는 2450을 넘어갈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악재들이 몰아친 10월 이제 끝났죠. 11월 첫 거래일, 이제 11월에 있을 새로운 이슈들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최근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살 때가 언제인지 또 산다면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번 달 굵직한 이슈 흐름 짚어보면서 미리 대비해 오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시작이 됐고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이제 2시면 한국 시간 기준 3시가 되겠네요. 바로 나오죠. 이거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11월 FOMC 결과는 현재 시각 1일 오후 2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금리 동결 가능성은 96.7%로 집계됩니다. 현재 미국 기준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 5%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이 있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동결 결정에 일단 무게가 실립니다. 관건은 금리 인하 시점일 겁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내년 말까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죠. 파월 의장이 현재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는 의견을 내비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말 한마디마다 실시간 뉴욕 지수가 크게 출렁였던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내년 5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급한 불을 껐던 또 미국의 정부 셧다운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임시예산안의 효력이 오늘 17일로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미국 의회는 셧다운을 3시간 남기고 45일짜리 임시안을 부랴부랴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졌던 만큼 불씨는 여전합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존슨 신임 의장을 앞세운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 삭감을 예고한 만큼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서 2-3주간의 셧다운이 있을 것이란 스스로의 예상을 스스로 뒤집은 건데요. 그 사이 중동에서 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새로운 하원 의장 선출로 합의에 노력할 거라는 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안이 아닌 임시안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초까지는 셧다운 가능성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FOMC 관련해서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새벽에도 이제 동시 생중계를 하니까 잠 안 오시고 뭐 좀 싱숭생숭하신 분들 TV 켜놓으시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 셧다운을 피하더라도 임시안이 아니라 전체 예산안 통과돼야 불확실성을 거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금리 못지않게 중요한 거 이제 유가일 텐데, 오페크 석유출구 기구죠. 23개 국가가 있는데 요거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예, 오늘 26일 오펙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러시아와 사우디는 지난 7월에 원유 감산에 들어가면서 이 결정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 중동발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유가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결정되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서서 내년까지 감산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비 이슈로는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실시됩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연말까지가 미국 소비업체들에겐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연간 20%의 매출이 쏟아지는 데다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난 뒤 처음 열리는 행사라 유통기업은 물론 소비재 기업 전반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일정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아시아 태평양 정상들의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시장의 관심거리입니다. 올해 에이펙 회의는 일단 15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계획인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찾아가서 회담 안건 조율에 나선 걸로 전해지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양국 회담이 성사돼서 공급망 이슈를 비롯한 산적한 문제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립니다. 국내 이슈로는 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는데요. 현재 한국 금리는 3.50%로 미국 상단과 비교하면 2%포인트 낮죠. 동결이 유력하지만 물가와 가계부채란 딜레마에서 우리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거의 만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박성원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확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정정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우리 증시는 참 우울했지만 전날의 하락장 속에서도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여준 급등 종목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시아나항공 소식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이 내일이죠. 11월 2일 이사회를 재개한다고요, 조우진 대표님. 예,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그 EU에서 화물 사업부가 독점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라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화물 매각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이제 그저께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아무런 이제 그 소득 없이 결렬이 됐습니다. 사실은 EU에서 원한 데드라인이 30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사회가 결렬됐기 때문에 그 이번에 통합을 물 건너갔다가 볼 수 있는데 어저께 이제 장 마감일에 부랴부랴 아시아나항공이 조회 공시로 이제 했습니다. 2일날 이제 이사회를 재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뭔가를 갖다가 통합안을 갖다가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다만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매각 부문이 알짜배기 때문에
알짜배기 사업을 갖다 매각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 이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배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다가 그 안 좋은 결론으로 만약에 누가 만약에 추궁을 한다면 검찰이 이걸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배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한 번 이제 보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 통합안의 중요한 이슈인데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왜 통합을 해야 되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사실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전 세계 항공사들이 존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했던 아시아나항공이 더 큰 적자를 갖다 겪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당시 산업은행 총재였던 이동걸 총재가 그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을 찾아가서 아시아나를 인수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먼저 아시아나항공이 안 좋으니까 우리 인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왜 조원태 회장이 당시 경영권 논란이 분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갖다가 이동걸 회장이 취하면서 국적사가 두 개의 국적사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바탕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강석훈 정권이 바뀌고 이제 신임 총재가 강석훈 산업총재인데 여기서 물어보니까 강석훈 총재가 개인적으로는 수긍이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거시적으로 이제 맞는 건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통합안이 별로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통합을 갖다 지지하는 이제 입장은 뭐냐면 아시아나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다는 것인데 반박은 뭐냐면은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옛날 하이닉스,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부채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가에 이제 세금을 집어넣으면서 존속을 시켰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굳이 통합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통합안을 갖다 결렬시키고 새로운 물줄을 새로운 이제 주인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LCC를 갖다가 이번에 화물사업부를 설령 매각한 다음에 LCC가 인수해야 되는데 LCC가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CC 대부분이 이제 통로가 하나인 소형 비행기인데 그 하부에다가 화물을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봐도 화물사업부를 매각했을 때 누구에게 넘길 것이냐? 그러면 국내 LCC가 아니고 다른 항공사에 넘겨줄 것이냐? 이런 것도 정말 난항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내일 이제 이사회를 갖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 합병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 이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철저하게 개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국경제는 이제 중립입니다. 편들지 않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 움직임이겠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틀 연속 주가가 이제 올랐단 말이죠. 이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사실 아시아나라는 높은 부채를 갖고 있는 친구를 갖다 맞아대는 것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렬된다면은 사실 대한항공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알짜배기를 넘겨준다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다 반응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더 거시적으로는 부채 때문에 합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일 날 이사회에서 통합안이 매각안이 성사된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안이 더 가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양사의 주가는 내려갈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속개되는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 결과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그래도 오늘 내일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시죠.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가 많았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감산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재고 감소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8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면서 DS투자증권의 목표가를 32,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9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BH는 3분기 실적 부진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면서 내년 최대 실적에 주목하자며 대신증권의 목표가를 32,000원으로 내려잡았네요. 네,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인데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K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취득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5월 2일까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아프리카TV의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올 상반기 국내 증시를 달궜던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았다 하지만 전날 포스코 그룹주들의 낙폭은 좀 지나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한 건가요, 남인호 소장님? 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정말 포스코 그룹 주식이 없으면은 주식시장에서 큰 재미 못 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환골 탈태, 사업 다변화의 대성공 이렇게 대변할 수 있겠죠. 철강만 만드는 그룹에서 이제는 2차 전지의 소재를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등극하면서 포스코 주가에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요, 지난 7월 25일 날 기준에서 122조 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내 굴지의 그런 대그룹다운 시가총액 가졌는데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이 122조가요, 자그마치 50조 원 가까이 줄어든 70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엠텍, 인터내셔널, DX, 스틸리온 이런 6개 사의 이제 총 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미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악재들이 주가에는 다 표출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요즘 전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려울까요? 그거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최근 들어 한 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온 건 사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실적이 약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적자 전환 그건 아직 아닙니다. 여기까지, 즉 포스코 그룹은 이미 주가 반영이 상당히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50조 원이 증발했다. 우리 투자자분들 가슴 많이 아프실 텐데 그 배경이 뭐고 또 전망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저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그런 격언이 딱 우리 포스코 그룹에 적합한 요인이 됐는데요. 자그마치 50조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악재가 어떤 악재인가, 며칠 전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강 가격 하락도 있겠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전기차가 조금 부진해지니까 전기차 셋업체가 어려워지고, 전기차 셋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차 소재가 필요하죠. 지금 포스코 그룹은 전기차 소재의 거의 가장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었죠. 뭐였죠? 어제 이 시간만 해도 포스코는 파업이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 기업답게 노사간에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저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우리 두 노사에게 모두 다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포스코를 계속 끝없는 악재로만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악재를 선반영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오늘부터 사십시오 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포스코를 지금은 판다면 분명히 연말에는 후회될 가격이다. 지금 포스코는 주식을 팔 때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파업은 다행히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정부나 이제 중노위에서 이제 세게 개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위축, 요것 때문에 연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투자 전략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승환 기자, 10월 달 외국인들이 이제 팔면 이제 주가는 거의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1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코스피 순매도 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왔던데 어떤 종목 주로 팔았습니까? 예, 어제까지 10월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바로 집계가 가능해졌었죠.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5,2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다음으로 LG엔솔 5,000억 원, 삼성 SDI 4,600억, LG화학 2,700억 원 순이었는데요. 상위 10개 종목을 뽑아보면 2차 전지 업종이 많긴 하죠.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비테크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파는 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1월 코스피가 2,200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의 주체는 외국인인데요. 시장의 양대 위험인 금리와 유가가 꺾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로 돌아올 거란 얘기죠. 반등 시점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달라붙는 쪽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2,200포인트까지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삼성증권입니다. 또 상승폭은 상단은 최고 2,500포인트까지 열어둔 모양새인데, 신한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도 상단을 2,500포인트로 예상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어떤 업종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까? 예, 공통적으로는 역시 대형주인 반도체주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었고요. 수출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주 외에도 실적 개선 성장주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FOMC부터 지수 전반이 빠지고 있지만 내년도 이익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주식 가치는 되려 뛸 것으로 보이는 헬스케어나 미디어, 화장품이 대표적입니다. 경기 상황부터 점검해보자면 화장품은 무엇보다 중국이 살아나야겠죠. 당장 이달 11일 대륙 최대의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타오바오와 징둥닷컴이 각각 110억,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데 그만큼의 쿠폰과 판촉비를 뿌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국내 화장품 업체들 역시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길었던 중국 시장 부진을 떨쳐내겠다는 각오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중국 PMI, 10월 기준 PMI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이제 이 제조업 이제 심리가 될 텐데 요게 또 예상치를 밑돌았고 50m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뭐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경기 회복 주의 또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화장품 업계 가격 인상 지금 한창이죠. 그렇습니다. 산업 이슈를 살펴보면 LG생활건강이 오늘부터 수미나 오휘, 더 페이스샵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4에서 5% 올릴 계획입니다. 글로벌 1위 화장품 기업 프랑스의 로레알이나 아모레 등 업계 전반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장재 등 부재료 비용부터 인건비나 물류비나 안 늘어난 게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아모레 패시픽 역시 설화수 제품을 리뉴하면서 값을 올린 바 있죠. 나아가 아모레 퍼시픽은 글로벌 사업 세판 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힘을 주고 다양한 사업 지도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미겠죠. 어제 공시된 코스알엑스 지분 인수도 이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가격 인상 효과의 사업 재편 기대감까지 더한 모습인데 덕분에 아모레 그룹주들은 LG생활건강과 달리 어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건은 외국인 수급 같은데 외국인 수급 현황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아모레 퍼시픽 주식을 3거래일 연속 사들였습니다. 10월 한 달로 넓혀보면 566억 원어치인데요. 지주에서 아모레 G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초부터 LG생활건강 주식을 800억 원어치 가까이 팔아치운 외국인이 어제 하루 만에 돌연 200억 원어치를 쓸어 담으면서 화장품주 전반에 대한 자세를 고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모레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추가로 노후화된 브랜드가 서구권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상상인증권은 최근 업황이 여러 헤리티지 브랜드를 가진 아모레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갈지 지난 27일 기준 2천억 원이 넘는 공매도 잔고가 주가에 부담이 주진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도 뷰티주, 화장품, 의류주들의 주가 변동성 한번 유념해 보시면서 전략 정비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아주 특징적이었던 기업 체크해 볼 텐데요.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요? 예, 매출은 한 3조 원, 3분기에 3조 원 되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을 흑자를 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그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이 무려 70% 넘게 줄었습니다. 저 70% 이렇게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팍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마진이 되게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화솔루션의 이제 그 실제로 주가를 견인하는 곳은 이제 태양광 부분인데 태양광 부문에서 미국에 뭐 다 아시다시피 IRA가 있는데 IRA에서 한 350억 정도 보조를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확 줄었다는 것은 태양광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자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럼 태양광 부분이 왜 적자인가라고 살펴본다면은 일단 이제 태양광 부분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 그 많은 분들이 또 들으셨겠지만 유럽의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 지난주에 이제 그 어닝콜을 컨퍼런스 콜을 발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한화솔루션도 역시 이제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고 그 미국의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IRA 정책을 전면 뒤집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입법화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태양광 쪽에도 안 좋고 다만 한화솔루션은 4분기에 있어서 태양광에서 발전 부문을 갖다 매각을 해서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매각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본질과 좀 무관하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한화솔루션이 좀 당분간은 좀 주가나 매출이 좀
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독일의 그 큐셀이란 한화가 인수한 기업 한번 취재를 혼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동독 지역의 라이프치 공항에서 이제 가면 되는데 당시에 세계 1등이라고 이제 주장했었는데 당시에도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밀려가지고 막 고전을 막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거기에 중국과 가격 경쟁력, 태양광 모듈 뭐 이런 사업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주가 그것 때문에 조금 뭐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솔루션 적자 전환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박승한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머니플러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완만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이틀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죠.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한미약품과 두산퓨얼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예고한 만큼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썸머타임이 동부 시간 기준 11월 5일 오전 2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미 증시 개장, 폐장 시간이 1시간씩 수년되는데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그리고 머니플러스 변함없는 동일한 시간에 인사드릴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